예부터 대한민국은 일본과 많은 전투를 치러왔습니다. 임진왜란, 행주대첩, 명랑해전, 대마도 정벌, 그 중에서도 현대에 들어 양국 간에 치러진 전쟁 중에 대한민국이 일본의 중심부에 태극기를 꽂아 일본의 자존심을 박살냈던 경인대첩은 아직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무용담처럼 회자되고는 합니다. 경인대첩은 실제로 있었던 인터넷 사이버 전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2010년 3.1절 한일 네티즌이 벌인 사이버 전쟁을 일컫는 말인데요. 양국 네티즌들의 사소한 장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1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해 MBC 9시 뉴스 데스크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벌써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다니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일본의 심장에 태극기를 꽂았던 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로 냉랭한 기류가 흐르는 한일 관계, 그 시발점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날조인데요. 이런 일본의 행태는 1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일본인들은 각종 일제강점기 시대의 위안부 사건이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을 앞세워 한국 네티즌들의 심기를 살랑살랑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2월 15일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사건이 터진 곳은 한국도 일본도 아닌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에 교환학생으로 연수 온 한국 대학생이 러시아 청년들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현지 교민사회가 설렁이었습니다. 이루쿠츠크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사건의 용의자 3명을 붙잡아 범행 동기를 개봉 결과 금품을 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상태고 K푸드나 K팝, 한국 드라마 등으로 러시아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당시만 해도 러시아인들의 한국인 폭행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007년 22살 여대생이 거주지 인근 대로에서 청년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2009년 1월에도 22살짜리 여학생이 이남물질에 의한 화상 테러를 입었습니다. 2010년 3월에도 29살 유학생이 건물 내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한인 피격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던 터라 한국인들은 이 사건을 주목하며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마침 이 사건을 건드리면서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되었고 대한민국과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일본 사이트 2채널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을 비하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시물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퍼지면서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반일 감정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왜 대한민국의 러시아 유학생 피격 사건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또 일본인들의 열등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마침 밴쿠버 올림픽이 열렸는데 피겨스케이팅 한일전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자존심 아사다 마오가 대한민국의 피겨 여왕 김연아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며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박살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왜곡과 날조가 주특기인 종특답게 김연아 선수의 쇼트 프로그램 점수를 놓고 2채널 네티즌들은 심판 매수설 등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김연아는 심판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금메달을 땄으머니다. 김연아의 연기는 너무 외설적이었으머니다. 아사다 마오짱이야말로 올림픽 피겨 역사에 남을 최고의 연기를 펼쳤으머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사다 마오가 본인 입으로 밝힌 본인 피셜에 의하면 은퇴 후 솔직한 심정을 전하면서 항상 연아짱이노 이기고 싶었으머니다. 동시에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으머니다. 주니어 때는 엄마끼리도 친해서 같이 놀러 다니기도 했으머니다만 언론에서 라이벌로 부각한 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으머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연하를 만나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머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일본인들이 이렇게 김연아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러시아 피해 유학생에 대한 모독을 이어가자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야, 이놈들 말로 해서는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아주 그냥 따끔하게 홍군형을 내줘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당시 DC 인사이드, 그 중에서도 막장형만큼은 어디 가서도 뒤지지 않지만 화력 또한 가장 강한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를 중심으로 한국 네티즌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네이버에 테러 대응 연합 카페를 개설하고 웃긴 대학, 오늘의 유머, 엽기 혹은 진실 등의 커뮤니티에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인 대첩을 위해 대테러 대응 연합 카페까지 개설하면서 일본의 루머와 조롱의 근원지 2채널에 태극기를 꽂을 준비를 합니다. 성공은 일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월 28일과 3월 1일 오전에 DC 인사이드를 공격해온 것입니다. 전쟁은 명분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지 않아도 열받을 대로 받은 대한민국에 먼저 공격을 시작하다니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진 셈입니다. 한국 네티즌은 F5키 연타와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채널을 공격했고 4시간 만인 오후 5시에 모든 서버를 다운시켰고 마지막에는 2채널 메인 화면에 태극기를 꽂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의 완승이었고 네이버와 방통위 등 관련 기관에서도 대퇴연을 은근히 옹호하며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해킹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F5를 연타하는 고전적인 방식 외에도 한국 네티즌은 UDP 플러더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서버 테스트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이트 공격 도구로 변조, 악용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이트 공격용으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네티즌 사이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심지어 수뇌부인 더 리더는 3번의 공격 시도 끝에 사이버 테러 주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경인 대첩을 주도하던 상당수 중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도병들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했던 한일전에서 2채널 메인 화면에 태극기를 띄웠던 중학생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14살이었다고 하니 현재는 24살의 나이가 되어 어엿한 청년이 되었을 텐데요. 최근 이 경인대첩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중학생의 충격적인 근황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심장에 태극기를 걸었던 14살짜리 소녀는 100억 매출 기업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인대첩에서 활약해 유명세를 탔던 김준엽 대표는 2015년 라바웨이브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라바웨이브라는 회사는 디지털 범죄에 대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단기간에 사이버 범죄 대응 분야 국내 최대 기업으로 성장한 라바웨이브는 회사를 만든 지 5년 만에 매출 100억 원이라는 쾌거를 낳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직원 35명이 있는데요. 김 대표를 포함한 11명의 천재 화이트 해커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바웨이브 대체 구체적으로 뭐하는 곳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는 곳인데 라바웨이브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해킹이나 영상통화를 통해 확보한 영상,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소위 몽캠 피싱에 대응하는 곳입니다. 몽캠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지 오래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유포 대상이 되는 민감한 동영상을 엉뚱한 것으로 바꿔서 배포되도록 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이미 갈취당한 연락처 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에 실패해 분노한 범죄자들이 2차 가해를 위해 온라인 등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련 게시글, 악성 댓글을 삭제하고 페이크 토렌트 기법을 활용해 피해자 영상을 다른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2289건이었던 디지털 범죄 건수는 작년 3368건으로 47%나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회사를 창설하기 전 경찰 범죄자 검거, 수사 지원 등의 자문을 하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그는 해킹 사건이 있을 때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해 제보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2012년부터 사이버 범죄자 검거나 수사 지원 등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연구, 분석 관련 일을 주로 했고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강원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가 국제적으로 사이버 범죄가 근절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 조직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포부를
구강모 LG 회장과 삼촌 구본준 고문 간 계열 분리가 시동을 걸었다. LG는 지난 26일 LG 상사 LG하우시스, LG MMA 실리콘웍스 등 4개 계열사를 분할해 LG 신설지주를 설립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신설지주 대표이사는 구 고문이 맡는다. 내년 5월께 구 고문의 계열 분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열 분리안이 확정되기 전 관심 사 중 하나는 실리콘웍스의 운명이었다. LG그룹에서 유일하게 남은 반도체 계열사란 상징성 때문이다. LG는 2014년 5월 실리콘웍스 지분 약 19%를 652억 원에 인수했다. 현재 LG 지분율은 33.08%다. 실리콘웍스는 디스플레이 구동칩 설계와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팹리스다. DDI는 TV 등 디스플레이에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표시하는 서브 픽셀을 제어하는 TFT에 신호를 전달하는 반도체다. 쉽게 말해 영상 정보를 화면에 표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1에서 3분기 누적 매출 7,989억 원, 영업이익은 695억 원을 기록 중인 알짜 기업이다. 물론 주요 고객은 계열사 LG 디스플레이지만 중국 BOE 등에 납품하며 매출처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실리콘웍스는 세계 DDI 시장에선 세계 3위, 전 세계 팹리스 중에선 60위권에 뜨는 기업이다. LG에선 실리콘웍스가 구고문 품에 안기게 된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리콘웍스가 계열 분리되면서 현 상황에서 LG의 반도체 사업은 막을 내리게 됐다. 물론 LG전자 안에 아직까지 반도체 개발, 설계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지만 반도체를 전문으로 하는 계열사는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간 LG그룹의 행보를 보면 반도체 사업에 욕심을 안 낸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LG와 반도체 사업은 인연이 닿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LG와 반도체 사업의 역사를 살펴본다. LG그룹의 반도체 사업은 1979년 대한전선 계열 대한반도체를 인수한 것에서 시작됐다. 사업이 본격화한 건 1989년 고구본무 LG 회장이 금성일렉트론을 설립하면서부터다. 경북 구미와 충북 청주에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1990년 1메가 D램, 1991년 4메가 D램을 출시하며 라이벌 삼성전자와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1995년 럭키금성이 LG로 그룹명을 바꾸면서 금성일렉트론은 LG반도체로 사명을 변경한다. 1995년 순이익은 9천억 원에 달했다. D램 시장에선 세계 6위까지 올라간다. 당시 구본준 고문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LG반도체에 몸담으며 전무,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LG가 미래 주력 사업이었던 반도체 사업을 놓은 건 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5대 그룹 대상 빅딜을 추진했다. 1998년 7월 5대 그룹 7대 업종 구조조정 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 반도체 업종에선 세계 4위 현대전자와 6위 LG반도체의 통합이 본격 논의됐다. 두 그룹 모두 미래 먹을거리를 쉽게 내놓지 않으려고 했다. 컨설팅 회사 아서리리틀이 현대전자가 통합 주체로 적합하다는 결과를 12월 24일 내놨다. LG는 크게 반발했다. 구 회장은 LG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사업을 내놓으면 LG 미래도 없다고 생각했다. 약 일주일 뒤인 12월 30일 구본무 회장은 이현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과 만났다. 서울 플라자 호텔 일식집에서 구 회장과 이 위원장이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에게 LG 반도체 포기를 종용했다. 김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듣고 싶었던 구 회장은 약 일주일 뒤인 1999년 1월 6일 청와대로 들어간다. 구 회장은 김 대통령에게 반도체 사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청와대의 반응은 차가웠다. 결국 구 회장은 LG 반도체를 내놓기로 마음먹었다. 이날 집무실로 돌아온 구 회장은 측근들과 통음을 하며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현대전자와 LG반도체 간 협상은 시작됐지만 쉽게 합의되진 않았다. 3개월. 이재난 구 회장과 고정몽헌 현대 회장은 4월 19일 만나 각자가 기대했던 평균각세 거래를 합의했다. LG반도체 지분 60% 기준 2조 5,600억 원이었다. 낙담한 구 회장은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 대부분 불참했다. 그때부터 LG에서 반도체는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이 됐다. 역설적으로 LG반도체를 흡수한 현대전자도 승승장구한 건 아니다.
2001년 하이닉스 반도체란 이름으로 새 출발을 했지만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채권단 관리를 받게 됐다. 2012년 SK그룹에 인수되면서부터 하이닉스는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 LG의 상처가 아무는 데는 15년이 걸렸다. 2014년 5월 LG는 코멘네트워크가 보유한 지분 16.52%와 LG디스플레이가 가진 지분 2.89%를 865억 원에 매입한다. 당시 언론과 증권가에선 LG가 반도체 사업으로의 확장을 도모하는 첫 발걸음이란 평가가 나왔다. 업계에선 이런 이유로 LG는 당시 매물로 나왔던 파운드리 업체 동부 하이텍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품에 남았고 현재 DB하이텍으로 사명을 바꿨다. 하린치 파운드리를 주력으로 상반기 매출 4,675억 원, 영업이익 1,418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선전 중이다. 비슷한 시기 LG전자가 스마트폰용 AP 독자 개발에 나선 것도 LG그룹의 반도체에 대한 미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란 평가가 나온다. LG전자는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와 손잡고 독자 AP 개발 프로젝트인 오딘을 가동했다. 2014년 10월엔 뉴클런이란 AP를 독자 개발하고 LG G3 등 일부 LG 스마트폰에 탑재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2017년 LG전자는 통신칩 생산을 포기했다. 2017년엔 LG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생산하는 LG실트론을 SK그룹에 매각하면서 반도체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LG 계열사는 실리콘웍스만 남게 됐다. 내년 5월 구본준 고문과의 계열 분리가 완료되면 실리콘웍스마저 LG품을 떠나게 된다. LG그룹이 반도체 사업을 이대로 포기할까? 산업계에선 아닐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독립반도체 계열사는 없어지게 됐지만 LG그룹 안에서 LG전자가 반도체 개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LG전자의 스마트폰용 독자 AP 개발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TV, 가전제품용 반도체는 꾸준히 개발해 자사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엔 인공지능 칩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전자의 TV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알파고 8K 프로세서가 대표적인 사례다. LG전자는 이 칩에 대해 독자 개발한 화질칩에 딥러닝 기술을 더해 화질, 사운드를 알아서 최적화한다고 설명한다. LG전자는 로봇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다양한 제품의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칩도 개발했다. LG전자는 인간의 뇌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지능 프로세서인 LG 뉴럴 엔진을 AI 칩에 내장해 딥러닝 알고리즘의 처리 성능을 높였다.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만 내부엔 개발 조직과 인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체에 대한 인수 합병 가능성도 열려있다.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계열사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LG그룹이 현재 확보한 현금성 자산만 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가 그룹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차량용 디스플레이, 차량용 조명, 자동차 전장 등 차 관련 사업을 미래 먹을거리로 꼽고 있다는 점에서 차량용 반도체 기업 등에 대한 M&A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광모 회장과 최고 경영진의 대형 M&A에 대한 관심도 크다고 한다. LG가 반도체 사업을 포기했다고 보기엔 아직 이른 것이다.